네,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근육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근육을 수축시키는 그 과정을 보게 되면 크게 보게 되면은 몇 가지 패턴으로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그림에서처럼 아주 고정된 저항이 아주 크거나 고정된 어떤 물체를 향해서 힘을 발휘할 때 실질적으로 이제 근육의 길이는 변화가 없죠. 근육은 계속 텐션, 힘을 발휘하지만은 실제 그 관절의 각도라든가 근육의 어떤 길이는 변화가 없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근수축 형태를 등척성 수축이다. 즉 아이소메트릭 컨트랙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근육이 힘을 발휘하는 동안 근육의 길이나 각도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등척성 수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등장성 수축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모든 형태의 운동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뭐 저항은 일정한데 내가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움직일 때 관절의 변화, 관절의 각도가 변화하고 그다음에 근육의 길이도 이제 변화하면서 그 운동을 수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보게 되면 이게 옛날 용어로 아이소토닉 컨트랙션,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말로 그대로 그 번역을 해서 등장성 수축이다. 그래서 근육이 발휘하는 장력, 이 장력이 일정하게 수축한다. 옛날에 수십 년 전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아이소토닉이라는 말을 썼는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죠. 이 중량을 이렇게 들을 때 아래에서는 힘을 더 많이 쓰게 되고 이 상태에서는 장력이 감소하면서 힘을 적게 쓰면서 수축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즉 관절의 각도에 따라서 근육의 장력이 일정하지 않고 변화하게 됩니다. 다만 이 저항, 무게 자체는 일정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용어 자체는 사실은 정확하게 그 운동의 그 어떤 양상을 표현한 것은 아니다. 부정확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너무 오래전부터 써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런 용어를 쓰지만 현재로서는 이제 크게 이 운동을 뭐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동적 운동이고 이게 정적 운동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특수한 근수축 방법으로서 등속성 수축이다. 이것은 아이소키네틱 컨트랙션이다 해서 이러한 특수한 장비, 우리 실험실에 있는 장비 사진인데요. 바이오덱스가 가장 일반적이고 뭐 옛날에는 사이벡스라고 하는 것이 많았었는데 이런 특수한 장비를 활용을 해서 동일한 각속도로 운동을 하게 된다. 즉 발을 갖다 이렇게 올리는 운동이라든가 팔을 내리는 운동이라든가 이 각속도가 변화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 각속도를 일정하게 하고 그 운동하는 동안 최대의 근력이 발휘되도록 그런 형태로 특수한 고가의 뭐 1억 5천 이 정도 하는 고가의 그런 장비를 활용을 해서 근수축 운동을 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한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기에는 좀 힘들고요. 차차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척성 운동의 경우에는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뭐 이렇게 척추 주변의 안정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그런 운동이라고 볼 수 있고 바로 이런 것이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고정된 상태를 유지하려면 이런 척추 주변 또 골반 주변의 근육이 일체형으로 힘을 발휘하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의 움직임이 없죠. 또 이런 것처럼 움직임이 각도의 변화, 또 근육의 길이의 변화는 없습니다. 뭐 이런 프랭크 운동, 뭐 일반적으로 많이 코어 단련한다고 하는 운동도 일종의 등척성 운동, 아이소메트릭 엑서사이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동적 운동으로 전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동적 운동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이렇게 어떤 중량을 사용하지 않고 자기 신체의 무게만을 이용해서 윗몸 일으키기를 한다든가, 팔굽혀펴기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형태의 동적 운동이 있다. 그 다음에 이런 아령이나 바벨, 또 덤벨, 뭐 이런 걸 이용을 해서 중량, 즉 프리 웨이트를 이용을 해서 행하는 동적 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적 운동은 이런 것이 있고 또 이렇게 머신을 이용하는 이런 동적 운동도 있는 것이죠. 또 말씀드렸듯이 이런 장비를 이용을 해서 행하는 등속성 운동 장비도 등속성 운동도 있다. 이렇게 운동의 종류를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세 가지 운동, 등속성, 등장성, 그
그 다음에 등척성 운동의 어떤 장단점이 어떤 것인가, 뭐 크게 이것을 여러분이 이것을 뭐 외운다기보다는 뭐 대충 이해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체로 근력 개선의 효과는 물론 장비가 비싸기도 하지만 이걸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가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뭐 이것이 이게 비용이 많이 드는 고가라서 그렇지 어떤 재활의 방법이나 이런 형태, 또 훈련의 효과를 확인한다든가 이런 장점, 또 근통증 유발하는 것도 적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장점을 사실은 많이 가지고 있지만은 이것은 뭐 특별한 설비가 돼 있지 않은 곳에서는 운동하기 어려운 것이고, 또 이것을 사용하는 전문 인력이 없이는 이것을 사용하기 어려운 것이죠.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 등산성, 일반적으로 행하는 프리웨이트나 아니면 웨이트가 없이 행하는 또 머신을 이용한 이러한 등장성 운동이 가장 많이 있는데, 요것을 차라리 등척성 운동을 설명하면서 상호 장단점을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등척성 운동은 특별한 장비가 없이도 얼마든지 우리가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시간이나 장소나 또 비용의 구애가 없이 운동 방법만 알면 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 뭐 재활의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뭐 무릎에 염자가 생겨서 깁스를 한 상태다. 그러면 이제 한 달이나 한 달 보름 이상 이 깁스 상태에서 지내야 되는데, 그대로 놔두게 되면 근육이 위축이 되죠. 이렇게 되면 나중에 깁스를 풀고 다시 재활하는 과정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깁스를 하고 나서 통증이 어느 정도 사라진다면은 이 깁스된 상태에서 관절의 움직임이 없더라도 뭐랄까요, 이런 등척성 운동, 계속 근육에 힘을 주는 운동을 하면 이후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이러한 뭐랄까요, 경기에 복귀하거나 재활의 과정에 일상생활에 복귀하는 것이 회복이 훨씬 더 촉진될 수 있죠. 이런 점에서 등척성 운동이 굉장히 효과가 있다라고 또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림에서 봤듯이 뭐 프랭크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도 일종의 굉장히 코어를 단련시키는 좋은 등척성 운동의 한 예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요 그림은 우리 근육이 이제 인체 지뢰라고 하는데요. 지뢰의 원리에 따라 움직이는 그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인체 지뢰 근육의 그 원리는 아주 옛날부터 이제 그 개념, 사용되어 온 개념이지만 지금 생리학에서는 근막이라고 하던가 이런 그 근육의 힘의 작용을 설명하는 또 다른 메커니즘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다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으로서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생체의 역학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생리학을 좀 더 깊게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그러한 개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소를 타게 될 때 이러한 모양으로 타게 되겠죠. 그래서 좀 더 큰 사람이 이쪽에 앉고 저 작은 어린아이는 저 멀리 앉아가지고 이렇게 앉아야 균형을 이루어서 시소를 즐길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반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까지의 거리를 D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좀 더 큰 사람은 뭐 이렇게 D1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이런 관계가 존재하죠. R의 무게, 저항이라고 합시다. 레지스턴스. 그 다음에 받침점에서 저항까지의 거리를 D라고 하다면 RD는 여기에 작용하는 힘을 F라고 한다면 근육이 발휘하는 힘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F와 이 받침점에서 힘점까지의 거리 D1, 이것은 같다. 이 균형이 같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보다시피 D가 D1보다 훨씬 크죠. D1이 크고 D1은 적은 대신에 힘이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균형 관계를 이루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신다면은 우리 인체에는 세 가지 종류의 지뢰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지뢰가 일종지뢰. 방금 이러한 지뢰가 일종지뢰입니다. 받침점을 사이에 두고 저항과 또 힘이 양쪽으로 있는 것이 바로 일종지뢰다. 보시게 되면은 이 근육이 발휘하는 것이 F, 힘이라고 한다면은 이 받침점을 중심으로 해서 머리의 무게 중심은 이쪽에 있죠. 그래서 이게 R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F가 바로 여기 작용한다면은 R은 이쪽에 작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받침점이 사이에 있어서 이것을 일종지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체에서는 바로 이거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일종지뢰가. 그래서 이것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종지뢰도 역시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받침점, 여러분이 뭐랄까요, 발끝으로 이렇게 서서 발뒤꿈치를 드는 이런 운동을 한다고 했을 때, 내 몸 70kg이 전체 바로 이 들어 올리는 힘은 나의 그 아킬레스건과 이어진 비복근 또 가자미근이 이 힘을 발휘하는 것이죠. 그런데 받침점은 어디 있냐면은 내 발끝 여기에 받침점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 내 몸의 전체 무게 중심은 이 알값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알이 있고 이런 형태로 힘을 발휘해서 들어 올리게 되는 것이죠. 이 근육의 힘 F가 바로 이런 형태로 작용하는데, 바로 이런 양상은 이러한 지뢰를 이종지뢰라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죠. 3종지뢰는 인체의 대부분의 근육은 바로 이런 3종지뢰의 형태로 해부학적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받침점, 예를 들어서 이 팔꿈치에서 중량을 드는 이런 중량을 아령을 들거나 담배를 드는 형태의 운동을 한다고 했을 때 이때 이 알 작용하는 이 알이고, 그 다음에 근육의 부착 부위가 바로 여기 부착점이 여기죠. 그래서 여기서 힘을 갖다가 이쪽 방향으로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받침점은 바로 여기 있으니까 힘은 여기로 작용하고 중량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저항점이. 받침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체의 대부분의 지뢰는 다 3종 지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1종 지뢰는 바로 우리 머리, 그 다음에 2종 지뢰는 이 발꿈치 아킬레스건으로 이렇게 내 몸을 들어 올리는 형태의 운동을 할 때 이게 2종 지뢰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방금 보다시피 1종 지뢰는 이제 설명을 드렸고, 2종 지뢰도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방금 보다시피 받침점에서 이 알, 내 몸의 중심은 이쪽으로 내려가죠. 그 다음에 아킬레스건과 연결된 비복근의 힘은 이쪽으로 작용하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작용하는 것이죠. 요게 내 몸의 무게중심에서 아래로 중력을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저항, 이게 R이고, 그 다음에 요까지 거리가 D라고 한다면 R 곱하기 D는 받침점에서 저항점까지 거리, 이걸 D죠. 그 다음에 무게가 R이면 RD는 요것은 항상 일정하죠. 변하지 않죠. 즉, 내 몸의 전체 무게중심과 이렇게 섰을 때, 그 다음에 이 받침점에서 무게중심까지의 거리는 일정하다고 본다면은 FD, 이 발휘하는 힘, 이 F와 또 D와는 바로 이런 거리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거리, 뭐랄까요, 지뢰의 관계가 작용한다. 이 점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실 인체가 작용하는 대부분의 인체 질환은 바로 3종이다. 이런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기에 있는 대퇴사두근이 작용한다든가, 여기에 이제 삼각근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기 햄스트링 근육이라든가, 여기에 이제 대퇴 장경인대라든가, 뭐 이런 근육들, 또 중둔근이라든가, 뭐 이런 형태의 운동들을 할 때 이 인체 질의 해부학적 구조를 볼 때 3종 지뢰로서 작용한다. 이 점을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3종 지뢰, 뭐 한 가지 예를 든다면은 이렇게 들어 올리는, 아령을 들어 올리거나 이 중량을 들어 올리는 것이죠. 이때 이 받침점은 바로 여기가 되는 것이죠. A점이 되는 것이죠. A점에서 여기 이제 상완 이두근이 위팔 두갈래근이라고도 그러죠. 이 요골 부위에 이렇게 붙어 있는데, 요골의 부착점에서 받침점까지의 요 직각을 이루는 거리, 이것을 D1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요 받침점에서 이 중량을 드는 이 거리까지, 이 중량의 중심까지의 이 거리를 D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RD, 이 중량 자체는 변하지 않죠. 그리고 받침점에서 이 중량까지의 거리, 이것은 해박적인 이 거리니까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일정하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들어 올리는 이 힘 F, 상완 이두근에 걸리는 힘을 F라고 한다면, 받침점에서 요 부착점까지의 거리, 이 거리는 D와는 변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런 상태로
작용하게 됐을 때, 이런 상태로 들었을 때는 요 받침점에서 부착점까지의 거리 D1이 좀 늘어나지만은, 이렇게 내렸을 때는 요 받침점에서 이 부착점, 상완 이두근의 부착점까지의 거리가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D1이 이렇게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요 상태에서 이걸 거리가 줄어들었으니까 요건 일정한 상태에서 D1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은 F 값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상대적으로 더 증가해야 된다. 즉, 이 상태에서는 이 상완 이두근에 걸리는 힘이 더 커져야만 중력을 이기고 이것을 들어 올릴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중량을 들어 올리는 운동을 할 때 상대적으로 이렇게 각도가 넓어진 상태에서, 커진 상태에서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해야만 된다. 더 힘들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방금 얘기했듯이 이것이 RD는 일정하지만 D1이 짧아진다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여기가 된다면 F값은 상대적으로 더 커져야 된다. 그 이유 때문에 팔이 편 상태에서는 훨씬 더 텐션, 힘이 더 많이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또 이걸 보게 될 때, 근수축의 여러 가지 형태를 보게 될 때 크게 나누면 정적 수축과 동적 수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것이 아이소메트릭 트레이닝이죠. 아이소메트릭 컨트랙션이죠. 즉 등척성 수축의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부분의 우리가 근력 운동을 할 때는 이런 동적 운동을 하는데, 동적 운동을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수축으로 나눠진다. 즉 단축성 수축과 신장성 수축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량을 들어서 이렇게 올릴 때 상완 이두근의 입장에서는 단축성, 길이가 짧아지는 수축을 하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내리게 될 때는 근육이 길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리는 운동을. 그렇지만은 근육은 여전히 힘을 발휘하고 있죠. 어느 정도의 텐션을 계속 일부 근섬유가 수축을 하고 있습니다. 힘을 발휘하면서 내려가게 되죠. 만약 일부 근육이 수축을 하지 않고 힘을 발휘하지 않은 상태라면 그냥 툭 떨어져 버리겠죠. 그래서 이런 상태로 힘을 발휘하면서 근육의 길이는 늘어나는 그런 형태의 수축을 신장성 수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은 신장성 수축을 엑센트릭 컨트랙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단축성 수축, 길이가 짧아지는 형태의 운동을 콘센트릭 컨트랙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엑센트릭 컨트랙션, 즉 신장성 수축을 예를 든다면은 내가 이렇게 달리기를 달려서 내려가는 형태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달려 내려갈 때 내 몸의 중심이 이쪽에 있고 이제 앞으로 넘어지려고 하는 힘을 발휘되겠죠. 발을 딱 딛는 순간에 딛고서 다시 넘어갈 때까지 요 햄스트링, 대퇴 이두근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인데요. 자, 요 상태로 쭉 달려 나갈 때 전체 대퇴 이두근의 근육은 늘어나게 되죠. 쭉 요 상태로 몸의 중심이 앞으로 쏠려서 뛰어 내려갈 때 대퇴 이두근은 늘어나게 되지만 완전히 이완된 상태가 아니라 대퇴 이두근이 힘을 발휘해서 수축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근육은 늘어나는데 일부 근섬유들, 근세포들은 수축을 유지해서 근육의 긴장을 유지하고 있죠. 자, 이런 형태로 근육의 길이는 늘어나지만 근섬유들, 일부 근섬유들은 수축을 해서 근육 전체의 텐션을 유지하는 그런 형태의 어떤 힘을 발휘하고 있는데, 바로 이렇기 때문에 이 힘의 방향으로 내 몸이 작용해서, 완전히 작용을 해서 내 몸이 굴러서 넘어지질 않게 되겠죠. 이런 힘의 발휘로 인해서 내 몸이 지탱을 하면서 계속해서 경사면을 뛰어 내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 화살표는 근육의 길이는 늘어나지만은 실제 근육의 장력이 발생해서 근수축이 일어나는 양상, 바로 이것을 신장성 수축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운동을 해서 심한 운동을 한 다음에 하루나 24시간이나 또 48시간 또 72시간까지
내 몸의 통증이, 운동한 근육의 통증이 운동할 당시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을 지연성 근통증이라고 얘기하는데, Delayed Onset of Muscle Soreness 해서 DOMS라고 얘기하죠. 이 앞글자를 따서. 이런 현상은 대부분 이런 익센트릭 컨트랙션 할 때 나타나는 근육의 미세 구조의 손상에 의해서 잘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익센트릭 수축은 재활의 측면이나 아니면 근력을 개선하거나 근비대를 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형태의 근통증이나 손상과 또한 관련이 깊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보다 더 현장의 응용의 측면에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신장성 수축의 여러 가지 예를 든다면은 턱걸이 같은 것도 예를 들 수가 있겠죠. 턱걸이를 해서 이렇게 올라갈 때 상완 이두근이 현재 단축성 수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턱걸이에서 내 몸이 내려갈 때는 상완 이두근이 늘어나죠. 늘어나지만 완전히 힘을 푼 상태가 아니라 텐션이 일부 근육은 수축을 하면서 근육의 길이 자체는 늘어나죠. 바로 이러한 상태가 신장성 수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신장성 수축의 과정에서 근육에 있는 특별한 센서들, 즉 고유수용기라고 하는데요. 이런 고유수용기들은 대표적으로 금방추나 관절 수용기 같은 것을 들 수가 있는데, 이건 신경에 가서 더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고요. 근육 내에 들어가 있는 근육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센서들을 고유수용기라고 합니다. 이런 고유수용기의 기능을 촉진시켜서 근육의 어떤 유연성이나 운동의 각도를 더 ROM이라고 합니다. 운동 범위를 더 증가시키고 유연성을 증가시키는 그런 기법을 갖다가 PNF 스트레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프로프리오셉티브 뉴로 패실리테이션 스트레칭이다. 그래서 고유수용성 신경근 촉진법이다. 뭐 이런 용어로도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런 원리가 이렇습니다. 이 다리 뒤편에 있는 이 근육을 햄스트링 근육이라고 그러죠. 상완 이두근, 대퇴 이두근. 이 근육인데, 이 근육에는 그런 근육의 이완 정도, 신전, 늘어나는 정도를 뇌에다가 보고하는 그런 특별한 센서들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 중에 이제 이런 뭐 금방추라든가 관절 수용기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그 고유 수용기들이 이러한 특별한 방법에 의해서 더 촉진이 돼서 근육을 더 늘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더 유연성을 증가시키는 이 발이 지금 이런 상태로 이제 움직이려고 하는데, 더 많이 이런 그 유연성을 높이는, 운동의 범위를 증가시키는 그러한 능력을 높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법을 통해서. 그래서 뭐 실제 응용 면에서야 여러분이 더 잘 배울 기회가 많이 있을 테니까요. 간단한 원리만 설명을 드린다고 한다면, 지금 이 사람은 보조자가 또는 뭐 지도자가 이제 팔을 이렇게, 다리를 딱 버티고 이쪽 방향으로 힘을 주고 있죠. 그러나 이 실행하는 사람은 힘을 줘서 다리를 수축시켜서, 수축을 시켜서 힘을 줘서 다리를 아래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홀딩, 딱 이 발목을 받쳐서 더 이상 내려가지 않도록 이런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근육은 계속 수축을 하려고 하고, 현재 근육의 길이는 변화가 없죠.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이런 정적 수축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이 근육에 있는 금방추들이 자극을 받아서 이후에 다시 자기 본인이 이 다리를 스스로 이렇게 당길 때 훨씬 더 많이 다리가 더 굽혀지게 돼서 운동의 범위를 넓힐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는 방금 이것처럼 본인은 이 화살표의 방향으로 힘을 줘서 이걸 햄스트링을 수축을 시키지만은 이 보조자의 경우에 그거보다 더 강한 힘으로 발을 갖다가 밀어서 이쪽 방향으로 밀으면은 햄스트링은 늘어나게 되겠죠. 햄스트링은 늘어나는 과정에서
여기에 있는 햄스트링은 늘어나는 과정에서 이 햄스트링 자체는 이 일부 근섬유들은 계속 수축을 이 사람은 계속 힘을 주고 있기 때문에 수축을 하는 상황이 되겠죠. 즉, 이 사람은 계속 힘을 줘서 햄스트링을 수축시키는 과정에서 일부 근섬유를 수축시키는 과정에서 그보다 더 큰 힘으로 서서히 이걸 누르게 되면은 근육은 서서히 늘어나게 되죠. 바로 이런 상태가 되면은 여기에 있는 근방추나 이런 고유 수용기들이 자극을 받아서 그 이후에 이 사람이 힘을 빼고 다리를 이렇게 잡아당겼을 때 훨씬 더 수월하게 그 다리를 햄스트링을 늘려서 햄스트링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서 이 다리를 굽힐 수 있게 돼서 유연성이 증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뭐 요거에 대해서는 더 강론에 가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이런 본격적으로 익혀나갈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육의 이런 수칭의 또 하나의 예를 든다면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런 상태로 엎드린 상태에서 이 햄스트링을 늘리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누릴 때 상체 앞부분으로는 발을 눌러서 햄스트링을 늘리려고 하는 그런 힘을 작용시키고요. 반면에 이 팔로 잡아서 발 뒤꿈치로 꽉 눌러가지고 이 햄스트링이 늘어나려고 하는 힘에 저항을 하게 된다. 자, 이렇게 저항하려는 힘을 한 5초 내지 10초간 유지한 상태에서 다시 힘을 빼고 힘을 뺀 상태로 상체를 누르게 되면 햄스트링이 이전보다도 훨씬 더 많이 늘어나서 유연성이 증가하는 것이죠. 더 앞으로 굽히는 그런 각도가 더 늘어나게 되더라 이거죠. 대부분 이런 이런 기법을 PNF 스트레칭 스스로 하는 방법이죠. 이러한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입시체육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은 이런 것을 활용을 하면은 자기가 평소에 윗몸 앞으로 굽히기 이러한 기록이 훨씬 더 증가하는 양상을 사실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방금 보다시피 이걸 저항해서 정적으로 이걸 긴장도를 갖다가 높여진 상태에서 상체로 누르는 이것을 늘리는 힘을 가했을 때 이 근육에 존재하는 고유 수용기라고 하는 신경 센서들이 자극을 받게 되고 이렇게 고유 수용기의 신경 자극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다시 힘을 빼고 눌렀을 때 햄스트링의 그 신장 정도가 이완하는 정도가 훨씬 더 늘어나서 결국 윗몸 일으키기 아니라 윗몸 앞으로 굽히기 기록이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연도가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이제 PNF 스트레칭의 한 가지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신장성 운동과 단축성 운동의 또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신장성 수축을 원심성 수축, eccentric contraction이라고 그 다음에 단축성 수축을 구심성 수축, concentric contraction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노인의 경우에 이런 하체 근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데 대부분 의자에 앉을 때는 그냥 철푸덕 앉는 게 아니라 서서히 힘을 줘서 앉고 그 다음에 요 앉은 상태에서 일어날 때는 좀 더 빠르게 일어나고 바로 이러한 운동을 앉을 때는 서서히 앉고 일어날 때는 빨리 앉는 그런 형태의 운동을 하게 되는데요. 왜 그러면 의자에 천천히 앉는 동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신장성 수축.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앉았을 때 대퇴사두근의 신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대퇴사두근의 신전이 일어나고 앉은 상태에서 다시 일어날 때는 보다 빠르게 일어나고 다시 앉을 때는 천천히 앉게 되는데 대퇴사두근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신장성 수축을 하게 된다. 또 일어날 때는 대퇴사두근이 작용을 해서 빨리 수축을 해서 단축성 수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의자에 앉을 때는 내 몸의 내 몸의 무게가 중력의 작용에 의해서 아래로 잡아당기기 때문에 이런 중력에 의한 수동적인 힘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만약 그냥 빨리 앉아버리면은 이 대퇴사두근의 트레이닝이
즉 신장성 수축에 의한 트레이닝이 전혀 되질 않죠. 즉 의자에 털썩 앉게 되는 건 상황이 되니까 대퇴사두근은 별로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트레이닝이 되지 않는 것이죠. 반면에 이제 우리가 의자에서 일어날 때는 보다 빠르게 일어날 필요가 있는 것이 이런 중량의 작용 방향, 중력의 방향과는 반대 방향으로 중력을 이기고 움직임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보다 빠르고 큰 힘을 이용을 해서 근육을 수축을 해야만, 즉 단축성 수축을 해야만 내가 그 운동을 수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것을 얘기할 수 있고, 또 턱걸이도 마찬가지죠. 내려올 때 너무 빨리 내려오면은 중력의 힘에 의해서 상당히 어깨나 이런 관절에 무리가 될 수도 있고, 또 사실은 상완 이두근, 위팔 두갈래근의 어떤 신장성 수축에 따른 트레이닝 효과가 나타나지 않죠. 그러니까 내릴 때는 천천히 턱걸이 할 때 천천히 늘어나고, 올라갈 때는 상대적으로 중력을 이겨야 되니까 보다 더 큰 힘과 스피드를 이용을 해서 올라가야만 그 운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다. 이런 점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형태의 대부분의 많은 운동 패턴들이 이런 신장성 수축과 단축성 수축이 교대로 일어나면서 행하는 것이고, 이러한 원리를 잘 이용을 해서 근력의 개선 효과를 꾀하는 그런 그 운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벤치프레스 운동을 할 때랑 또 이 투척 저항 운동이라고 하는 거, 벤치를 그냥 들어 올릴 뿐만 아니라 앞으로 밀어 던지는 것이죠. 그런 형태의 운동을 했을 때 어떤 파워의 변화가 이렇게 운동 범위의 마지막 범위에서 크게 차이 나는데, 결국 이러한 운동 방법의 차이로 인해서 우리가 순발력을 개선시키기 위한 운동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죠. 우리가 순발력을 위한 운동, 즉 파워라고 하는 것은 F, 즉 힘, 근육으로 치면 스트렝스죠. 그래서 스트렝스, 이 근육의 힘 또는 F라고 표시되는데, 이거에 스피드라고 하는 요소가 포함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파워인데, 우리가 벤치프레스를 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운동 범위의 끝에 가면 갈수록 속도를 줄이죠, 오히려. 그렇지, 속도를 줄이지 않으면 관절이 다쳐버리게 됩니다. 팔꿈치나 이런 것이. 그러니까 이런 이 F, 힘만 증가시켜서는 파워를 온전하게 최대로 증가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스피드를 강조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증가시키기 위한 운동을 통해서 파워를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벤치프레스만 해서는 안 되고 벤치를 집어 던지는 운동이 필요하다 이것이죠. 대부분 이런 순발력 운동은 이런 투척 저항 운동의 형태, 즉 메디신볼을 갖다가 집어 던진다든가 뭐 이런 형태의 여러 가지 형태의 운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먼저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순발력을 개선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형태의 운동으로서 플라이오메트릭 트레이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점핑 운동이 거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플라이오메트릭 훈련의 한 가지 그 원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신전 반사라고 하는, 금방추라고 하는 근육에 들어있는 특별한 고유수용기, 신경 센서를 활성화시킴으로써 그러한 효과를 갖다가 크게 이루고자 하는, 즉 순발력을 증가시키기 위한 그런 훈련 방법이 플라이오메트릭 트레이닝이다, 이런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원리를 잘 이해하지 않고 수행을 하게 되면 그 훈련의 효과를 100% 잘 몸으로 느끼면서 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이 훈련의 방법은, 플라이오메트릭 훈련의 방법은 일종의 점프 능력을 향상시키는 운동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신전 반사라고 하는 원리를 활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전 반사 또 이 금방추에 대해서는 신경에 가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고, 어쨌든 이 금방추라고 하는 것은 근육이 늘어나는 정도 또는 근육이 늘어나는 속도를 우리 중추신경계, 척수나 우리 뇌에다가 보고하는
그러한 그 센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근육의 신전 속도가, 즉 늘어나는 속도가 지나치게 빨라질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이런 상태로 너무 빨라지게 되면은 관절의 부위가 손상을 당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 신전 반사를 통해서 인체를 보호하려고 하는 과정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이런 상황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근육의 신전이 너무 빨라지면은 신경 자극이 척수를 통해서 뇌로도 보내지만은 운동신경과 이 척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운동신경을 통해서 근육을 재차 수축시키는 것이죠. 강하게 신경 자극을 내려보내서 근육이 수축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신전의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이런 신전 반사가 일어나는데, 이런 신전 반사를 이용해서 행하는 일종의 훈련 방법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 점프를 높게 뛸 때 순간적으로 이렇게 앉았을 때는 근육이 순간적인 신전이 이루어지죠. 점프력을 결정하는 세 가지 중요한 근육들이 있죠. 여기에 장단지 근육, 즉 비복근과, 그 다음에 대퇴사두근, 즉 앞넓적다리근과, 그 다음에 요 대둔근, 큰 볼기근, 이 세 가지 근육을 일단 예를 든다면요, 순간적으로 내 몸을 갖다가 앉는 상태에서는 장단지 근육과, 그 다음에 앞넓적다리 근육, 그 다음에 대둔근이 순간적으로 신전을 하게 되죠. 신전에 이어서, 즉 순간적인 신전에 이어서 점핑을 갖다가 하게 됐을 때 바로 이 대둔근이 더 큰 힘으로 수축을 하고, 그 다음에 비복근이 더 큰 힘으로 수축을 하고, 대퇴사두근이 더 큰 힘으로 수축을 해서 더 큰 힘으로 테이크 오프, 즉 점핑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죠. 뭐 쉽게 얘기하면 내가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는 상태에서 점프를 하면 점프를 많이 못 하게 되겠죠. 그러나 점프하기 전에 순간적으로 내 몸을 약간 숙여주면은, 잠깐 앉아주면은, 앉아주되 약간 앞쪽으로 쏠리면서 앉게 되면은 비복근이 순간적으로 늘어나고 대퇴사두근도 늘어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내 대둔근도 늘어나게 되겠죠. 이 순간적인 수축에 이어서 다시 신전에, 순간적인 신전에 의해서 다시 수축을 할 때 순간적으로 이런 신전 반사를 활용을 해서 더 큰 점프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원리를 이용하는 것이 주로 플라이오메트릭 컨트랙션이다, 훈련이다, 보통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